자, 다시 이어서 그리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고대 그리스를 보려면 일단은 우리 학습지나 책에는 바로 이제 아테네랑 스파르타부터 나오는데 그 전 시대부터 한번 거슬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청동기 시대로 다시 돌아와서 이 그리스 고대 그리스 지역에 문명이 처음 생겨나는 요것부터 한번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처음 생겨난 문명을 에게 문명이라고 합니다. 에게해에서 나온 문명이라고 하고, 제가 뭐 수업 시간에 에우로파에 관한 신화나 뭐 여러 가지 미노스, 미노타우루스, 뭐 그 미궁, 뭐 이런 얘기들 다 했었습니다. 그거 잘 기억해두면 되겠고요. 어쨌든 에게 문명에서 제일 처음 생겨난 건 크레타 문명. 크레타 섬에서 발생한 크레타 문명, 이걸 이제 미노아 문명이라고도 하고요. 그 크노소스 궁전이 뭐 미궁이라고 라비리스라고 불리는 그 미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미노타우루스 잡고 막 그런 얘기들 테세우스라든지 아드리안의 실타래라든지 아니면 그 미궁에서 탈출하던 다이달로스와 이카로스 얘기라든지 여러 가지 신화적인 요소를 많이 담고 있는 그런 문명이다라고 기억을 해두면 되겠고요. 요걸 멸망시켰던 나라가 그리스 본토에서 발달했던 미케네 문명입니다. 미케네 문명 애들이 이제 크레타를 멸망시킨 다음에 그리고 이 그리스 전체에서 점차 이제 성장을 하다가 미케네 말고도 여러 이제 문명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걔들이 같이 연합을 해서 이제 자기들로 원정을 떠났던 전쟁이 바로 트로이 전쟁입니다. 물론 이 트로이 전쟁이라고 하는 건 신화가 있죠. 그래서 뭐 헤라랑 아프로디테랑 이제 아테나랑 이제 막 서로 미대결 하다가 뭐 파리스라고 하는 애한테 이제 누가 제일 예쁘냐 막 이렇게 선택받으려고 막 여러 가지 제시하다가 아프로디테가 가장 예쁜 여자 주겠다 해가지고 뭐 헬레네라고 하는 그런 여자, 근데 하필 유부녀였죠. 그러면서 이제 유부녀 데리고 이제 야반도주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헬레네가 사실 스파르타 왕의 왕비였죠. 근데 트로이 왕자가 얘 유부녀를 데리고 도망친 거니까 그래서 이걸 복수하겠다 해서 여자 한 명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 트로이 전쟁이었고요. 그래서 이 트로이 전쟁에서 결국은 그리스 연합이 승리하게 됐죠. 뭐 아킬레스라든지 여러 가지 영웅이 막 등장했던 그런 이제 전쟁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제 승리하게 되면서 번영을 했는데 나중에 철제 무기를 가졌던 도리아인들에게 파괴됐고요. 요때부터 역사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한 400년 동안 이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암흑시대라고 하는 걸 거치다가 그러다가 기원전 8세기 무렵부터 그리스 본토에 다시 조그만한 이제 도시 국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요걸 이제 폴리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폴리스는 아주 조그만한 도시 국가 형태라고 보면 되고, 뭐 적게는 몇천 명부터 많게는 뭐 몇만 명 정도. 거기서 아주 큰 단위는 아니지만 작은 단위의 소규모의 국가들이 생겨난 걸 볼 수 있는데, 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리스가 워낙 해안이 복잡하고 산악지대고 이래서 되게 큰 이제 넓은 단위로 뭉칠 수가 없었던 그런 지형적인 원인이 있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구조상으로 저 높은 언덕 지역에 이제 신전에서 아크로폴리스라는 곳이 있고, 그 낮은 일반 이제 시민들이 모이는 곳은 이제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 여기서 뭐 시장의 역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특징은 정치적으로 독립된 자유로운 시민 공동체였다라는 점. 하지만 동족의식을 아주 잘 갖고 있었고 4년에 한 번씩 모여서 올림피아 제전이라고 막 운동도 하고 운동 경기도 하고 같이 제사도 지내고 이런 걸 했습니다. 그걸 기념해서 올림픽을 아직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 고대 그리스는 민주정이 나타난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요때 말하는 이 시민이라고 하는 범주는 지금이랑 다르다고 했잖아요. 요때 말하는 시민은 농지와 노예를 소유한 남자고요.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거고, 그래서 요때 시민에는 여성, 외국인, 노예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폴리스 중에서 우리는 일단 두 폴리스만 같이 비교를 하면서 한번 볼 텐데요. 아테네 같은 경우와 그리고 스파르타를 일단 비교를 해야 됩니다. 네, 일단은 아테네가 이제 민주 정치가 발달했다는 것부터 보려면 요거 비교해 봐야 되는데.
이거 없네요. 일단 아테네랑 스파르타는 어떻게 좀 다른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테네는 해안에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상공업이 발달해 있고, 그래서 주로 이제 무역이나 이런 걸 담당하다 보니까 바다로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해군이 좀 발달했고, 그래서 집중 민주 정치가 나타났다면, 스파르타 같은 경우는 산간에 위치했고요. 내륙. 그래서 농업이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육군이 되게 발달한 형태인데, 스파르타는 소수의 도리아인들이 이제 다수의 이제 원주민들을 정복한 형태로 나타난 폴리스예요. 그래서 개개인 한 명이 되게 강력한 이제 전사가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가 스파르타 하면 되게 그런 전사적인 이미지 이런 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군사적인 기록적인 형태가 좀 나타났다. 라는 점 봐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테네는 도대체 민주정치가 어떻게 발전되었을까? 이 과정을 우리 쭉 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민주정이 처음부터 나타난 건 아닙니다. 왕정에서 그 다음에 귀족정, 그 다음에 민주정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점 정치의 범위가 점점점 넓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일단은 귀족정에서 이제 이 민주정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 과도기로 볼 수 있는 게 요 솔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 전에 평민들의 지위가 점점점 향상이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평민들이 일단 해상무역에 뭐 상공업에 그리고 전쟁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 해군에 이제 일반적인 중심이 되는 게 일반 평민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이제 점점점 성장함에 따라 참정권을 요구하게 됐고 그러면서 민주정이 조금씩 발달하게 된 모습인데 자, 그걸 처음 열어준 사람이 바로 솔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솔론은 요때 말하는 솔론, 클레이스테네스, 페리클레스는 다 집정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던 사람들인데 솔론 시기에 재산 소유 정도에 따라 참정권을 부여합니다. 요걸 금권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각하면 뭔가 돈에 따라 참정권을 부여하고 누구는 제한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뭔가 안 좋은 것 같지만 요 당시에는 원래는 시민들에게는 일반 평민들에게는 정치권, 참정권을 주지 않다가 귀족들만 하는데 일부 평민들에게는 뭐 물론 제한된 재산 소유 정도에 따라 제한을 하는 거지만 일부이지만 평민들에게도 드디어 참정권을 부여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이제 민주정이 시작되는 중간 과도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제한은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일부이지만 평민에게도 참정권을 부여했다는 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민주정을 진짜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이 클레이스테네스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모든 시민에게 드디어 참정권을 부여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참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독재자가 될 사람을 방지하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제도가 생깁니다. 그걸 도편추방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도자기 파편에다가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이름을 써서 그 사람의 이름이 많이 나오게 되면 10년 동안 구계로 추방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제도인데 이런 걸 통해서 독재자를 방지하는 그런 제도 하면서 이제 민주정을 더 발전시키는 중요한 제도였다라고 봐두면 되겠고 결국 마지막 이제 이 민주정을 완성시킨 인물은 페리클레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일단 이 아테네는 나중에 보겠지만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결국 번영을 하게 됐고요. 그 아테네 민주주의의 황금기를 누리게 되는데 요때 중요한 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추첨제라고 하는 거랑 하나는 수당제예요. 그러니까 추첨으로 관리를 선발해서 모든 사람이 공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냥 일정한 뭐 자격 조건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추첨으로 뽑아요.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누군가 뽑혔을 때 그 사람에게 수당, 공직에 대한 참여로 수당을 지급하면서 누구든 이제 돈을 받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정치에 아주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추첨제, 수당제 같이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온 김에 페르시아 전쟁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페르시아 전쟁은 1차는 뭐 그냥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 페르시아 전쟁은 그리스 전체에 엄청난 대제국이었던 페르시아가 대원정을 온 겁니다. 네, 요게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리스 전체 연합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엄청난 대제국의 침략을 맞서 싸운 전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당시 한번 비교해 보자면 규모를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보다 페르시아가 수십 배 훨씬 큰 제국이거든요. 그래서 훨씬 센 나라였다. 이걸 이제 좀 머릿속에 넣어두고 일단 봐야 됩니다. 자, 1차는 그냥 페르시아 원정 왔다가 풍랑 때문에 결국 뭐 파도 너무 세고 이래서 결국 실패해서 돌아갔고요. 2차 때는 페르시아군이 한 20만 정도 쳐들어왔는데 요때 그리스가 어찌어찌 막아냅니다. 근데 요 첫 전투, 승리한 전투를 이제 알리려고 한 병사가 겁나 뛰었어요. 그래서 뛰어서 결국 도착을 해서 이제 승리했다라고 알리고 죽거든요. 그래서 그게 마라톤에서 뛰어왔다고 해서 마라톤 전투라고 하고요. 그걸 기념해서 만든 게 지금의 마라톤입니다. 물론 42.19km는 아니라고 합니다. 거의 비슷하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그걸 기념한 게 마라톤이다 정도 봐두고, 다음 3차 때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어마어마한 이제 왕이 있었습니다. 자, 그 사람이 직접 원정군을 끌고 엄청난 대군을 끌고 쳐들어왔고, 테르모필레 전투라고 해서 요때 아주 좁은 협곡에서 스파르타군이 이제 이 엄청난 대군을 맞이했는데, 당시 왕이었던 레오니다스 왕 포함해서 한 300명 정도였다고 해요. 전원이 전사한 전투가 테르모필레 전투고, 요걸 이제 배경으로 만든 영화가 300이라고 한 영화입니다. 근데 요 300이라고 하는 영화는 영화 자체는 전 되게 재밌게 봤지만 사실은 너무나도 잔인하기도 하고 또 19금적인 요소가 많아서 19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볼 수 없고요. 안타깝습니다. 좀 수업 때 같이 보면 좀 괜찮은데 좀 그런 장면들이 좀 있어가지고 차마 보여줄 수가 없는 그런 영화고요. 어쨌든 요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대패했지만 결국은 그리스 아테네가 자기들이 자랑한 건 해군이기 때문에 바다로 끌고 가서 이제 살라미스라는 곳에서 해전에서 그리스가 결국 엄청나게 승리하게 되면서 결국은 물리쳤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 뒤로 페르시아군이 그냥 원정에서 실패한 거지 페르시아가 망한 건 아니거든요. 여전히 엄청난 강력한 제국입니다. 그래서 언제든 다시 쳐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리스 동맹이 만들어져요. 그걸 이제 델로스 동맹이라고 했고, 요때부터 아테네가 엄청나게 제국화되어 갑니다. 주변국들을 막 점령하기도 하고 식민지를 만들기도 하고 하면서 점점점 이제 아테네가 덩치를 키워가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에 반해 스파르타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했지만 소수의 도리아인이 다수의 원주민을 정복해서 세운 나라였고요. 도시였고, 그래서 이 스파르타 같은 경우는 이 소수의 이 평민이라는 사람들이 개개인이 강력한 전사가 돼야만 했어요. 그래서 스파르타의 강력한 전사 이미지 이런 거는 정말 진실이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어릴 때부터 집단 생활하고 군대 가고 군대에서 막 몇십 년 동안 다니고 전역한 이후에도 집단으로 막 또 공동 모여가지고 또 집단 식사하고 하면서 이런 되게 군사적인 이런 걸 계속 거쳐야만 하는 그런 나라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결국은 이 아테네랑 스파르타는 양립할 수 없는 애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이 델로스 동맹이 점점점 커지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불만을 가졌던 애가 스파르타입니다. 그래서 스파르타가 아테네 이 동맹에 좀 불만을 가진 여러 애들을 모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또 동맹을 만들어요. 그게 이제 뭐 반 아테네 연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요 반도가 이 스파르타가 있던 반도가 펠로폰네소스 반도였어요. 그래서 펠로폰네소스 동맹이라고 하고, 여기 델로스 동맹하고 펠로폰네소스 동맹하고 같이 붙은 전쟁을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합니다. 말이 너무 어렵죠? 자, 요것도 1차, 2차, 3차가 있습니다. 네, 1차 때는 자, 페리클레스가 싸우다가 병사했는데 요게 이제 전염병이었어요. 뭐 페스트, 뭐 흑사병이라고 하는데 요거 때문에 일단은 휴전을 합니다. 전염병이니까. 다음 2차는 아테네 시칠리아 원정을 갔는데 괴멸, 대패를 하게 됐고요. 3차가 없네요. 자, 3차 때는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스파르타가 승리했다, 요것만 우리 좀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스파르타가 승리하고 나서 그 뒤로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스파르타가 승리해서 압도적으로 스파르타가 강력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여기 테베라고 하는 애가 보일 겁니다. 테베. 그래서 요
서로 싸우는 동안에 점점점 이제 힘을 길렀던 테베라고 하는 놈이 점점점 힘을 기르더니 요 두 이제 아테네랑 스파르타를 압도해서 테베가 되게 강력한 나라가 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요 삼국이 서로 이제 좀 내분이 일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싸우고 하면서 힘이 계속 빠지는 상황에서 저 이제 그리스 북부 쪽 지역에서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애가 새롭게 막 등장을 하더니 쫙 나머지를 다 정복해버리는 상황인 거죠. 그게 이제 킹 알렉산드로스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헬레니즘 시대라고 하는 알렉산드로스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는데, 이 알렉산드로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그러니까 세 대륙에 걸친 아주 대제국을 건설했던 대단한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엄청난 정복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릴 때 한 20살 정도의 왕이 돼서 33살 죽기 전까지 13년 동안 수도에 머문 기간은 채 한 달이 안 될 정도로 계속 전쟁 엄청나게 대원정을 다녔던 인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제국을 건설했고 그게 이 사람이 엄청나게 이제 그리스 문화에 심취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리스 문화를 정복지에다가 쫙 퍼뜨려요. 그래서 동서융합 정책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 문화가 요 여러 대륙에도 좀 펼쳐나가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국이 분열이 되었고 나중에 로마에게 정복당했다 정도 기억해두면 되는데, 우리가 다른 건 이제 수업 시간에 보지 않았는데 우리가 한 가지 그냥 상식적으로 기억해둘 것은 요 이집트 같은 경우는 마케도니아의 이제 왕조가 이집트를 당시 지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배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인물이고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는 마케도니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집트면 뭐 아프리카니까 흑인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클레오파트라는 완벽한 백인입니다. 그래서 백인의 모습을 생각을 하면 되고요. 나중에 로마에 정복을 당한다 정도 기억을 하면 됩니다. 영토 보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넓죠? 거의 인도까지 갔다고 하니까 대단했습니다. 저 위에 마케도니아, 그리스 북부 지역의 마케도니아부터 시작해서 쫙 다 정복을 해버린 겁니다. 자, 문화는 우리가 사실 잘 다루지 않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기억해둘 그리스의 대표적인 철학자라고 한다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죠. 그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이고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킹 알렉산드로스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로스는 문물을 다 겸비했던 대단한 황제였다. 대단한 대왕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문화하면 가장 대표적인 건축물로 요 파르테논 신전 많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는 거 좀 기억을 해둘 거는, 우리가 딴 거는 뭐 그렇다 쳐도 일단은 동서 문화가 융합이 되었다는 정도, 그리고 유클리드 기하학이라든지 아니면 아르키메데스, 유레카 외친 사람이죠. 나체로 뛰어다녔던 그 사람입니다. 요 얘기 노출 중 한자 아닙니다. 자, 그리고 로마는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끊을게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중2 세계사 부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따로 PPT를 만들지 않아서 학습지로 여러분들 하는 학습지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오리엔트라고 하는 명칭부터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오리엔트라고 하면 동방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제가 수업 때도 설명을 했고요. 라틴어의 오렌스라고 합니다. 떠오르는, 이게 이제 어원인 거고, 한자로 이제 동이라고 동력동 하면 나무 뒤에 해가 떠오르는 형상이죠. 그래서 어쨌든 동방이라고 하면 해가 뜨는 곳을 말하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세계사에서 설명할 때 이 동방 지역이라고 오리엔트 지방이다 라고 하면 이집트부터 이제 메소포타미아 요 지역까지 다 영역이라고 보면 되고요. 자, 근데 왜 페르시아를 설명하는데 요 오리엔트냐 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요걸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는 정말 여러 다양한 문명들이 존재를 했었고요. 그 중에서 우리는 수메르 봤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뭐 아카드 뭐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우리 굳이 하지 않았고요. 헤브라이가 나중에 유대 왕국, 뭐 이스라엘 이렇게 나뉘기도 했고요. 페니키아 우리 했었죠. 그리고 바빌로니아 뭐 이런 거 들어봤을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요 지역에서 여러 요 문명들이 탄생을 했었는데 요걸 일단은 통일했던 게 아시리아라고 하는 철기를 가진 집단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시리아가 대부분을 통일을 하고 했는데 너무 이제 가혹한 통치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다시 여러 나라로 분열이 돼요. 그래서 리디아, 메디나, 신바빌로니아, 이집트 이런 걸로 다시 분열이 됐다가 그걸 재통일한 게 바로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인데 페르시아는 역사에서 우리 두 번 존재합니다. 일단 보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그리고 뒤에 올 이제 사산 왕조 페르시아 이렇게 좀 나눠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뭐 파르티아, 뭐 박트리아 이런 거는 우리 굳이 몰라도 될 것 같고요. 충분히 볼 수 있는 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억할 왕은 다리우스 1세라고 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도로를 정비했는데 이 사람 명칭이 붙이는 게 되게 재밌어요. 왕의 길. 전부 다 저 왕의 뭐 이런 식으로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사르데스부터 수사까지 굉장히 넓은 이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 도로를 정비했는데 그걸 왕의 길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총독이랑 감찰관을 막 파견을 했어요. 지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네, 요걸 왕의 눈, 왕의 귀 이렇게 이제 왕의 대리인이다 이런 이제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게 했고 아시리아에 대한 이제 교훈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정복지에 대해서 되게 관용 정책을 실시했다. 그래서 고유한 종교랑 풍습을 존중했고 200여 년 동안 번영을 했던 아주 대제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은 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시절에 이미 한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게 창시가 되었다는 것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페르시아랑 그리스가 전쟁을 하게 됐는데, 요때 말하는 페르시아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고요. 그리스랑 이제 지중해 지역을 놓고 대립을 했어요. 그래서 요걸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 그리스 할 때 다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때도 그렇게 봤었고요. 자, 그렇게 잘 나가던 페르시아도 결국은 킹 알렉산드로스에게 멸망을 당했다 정도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사선왕조 페르시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선왕조 페르시아는 그 전에 우리 잠시 이제 설명하긴 했는데 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파르티아랑 그리고 그리스계 박트리아 이런 걸로 이제 좀 분열이 됐다가 그걸 다시 재통일한 게 바로 사선왕조 페르시아거든요. 어쨌든 이 사선왕조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기억할 거는 요 조로아스터교가 국교화되었다 이 정도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조로아스터교를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보자면 율신 아후라마지다라고 하는 선한 신과 그리고 악신이 이제 선악의 대결을 설명했던 그런 종교이고요. 특히 요 아우라마즈다가 결국 이제 선신이 승리하는 이런 모습인데 얘가 광명의 신 이제 광명은 우리 뭐 이게 중국에 전해지게 되면서 중국에서는 광명은 뭔가 불 아닌가 해서 불을 숭배하는 종교구나 그래서 배화교라고 불리기도 했다라는 거 기억해두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천국 지옥 이란 개념, 그리고 구세주, 뭐 부활, 뭐 최후의 심판 이런 이제 개념이 나온 게 바로 이 조로아스터교고요. 그래서 이 조로아스터교가 뭐 나머지 유대교 뭐 이런 거에 전부 다 영향을 주게 되었다라고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엄청 옛날에 이미 생겼던 이제 종교니까. 자, 그러다가 결국 이슬람 세계 멸망했다. 이 정도 페르시아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